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비공식적이지만 항상 통한다고 언급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건데요. 최근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총기까지 사용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그런데 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김없이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서로 적이라면 외교적으로 인도의 동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들은 과연 어딜까요? 한국외대 김찬원 인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찬아입니다. 예.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국경 접경 지역에서 총기까지 사용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월요일 인도와 중국군이 소위 말하는 실질 통제시라는 곳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됐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지난 10일 날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러시아에서 현 분쟁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을 철수를 한다거나 또는 증파된 군이나 군사물자를 후방으로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지금 긴장 완화 조치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날씨입니다. 네. 해당 지역이 해발 4,500m 이 히말라야 고지 산맥 곳이 있기 때문에 예. 10월이 되면 그 지역이 겨울로 접어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겨울로 접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양국군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발적인 충돌이 있으면 다시 이제 군사 긴장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군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양국 간의 국경 지역 충돌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저희가 소장님과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워낙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금방 예. 끝날 것 같진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역시도 상황은 변함이 없겠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지는 3,488km 달하는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긴장 관계나 국경 분쟁이 해결되는 문제에서. 네. 또한 이미 양국이 이제 45년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지역에서 우발적인 총격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국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도와 전쟁 준비가 돼 있다. 기본적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한다면 전쟁 준비돼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또 인도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소위 말하는 강한 인도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인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마침 또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를 계기로 인도는 국방력 강화, 즉 강한 인도 건설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에서 원래 나팔 전투기를 36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을 계기로 해서 5대를 조기에 지금 도입했거든요. 또한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S-400이라는 신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인도는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강한 인도 건설을 더더욱 지금 밀어붙이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이제 이 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인도 국내 여론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처음에 이제 충돌이 발생할 때 인도군이 한 20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국의 군이 20명 사망하니까 당연히 국내 여론이 안 좋겠죠. 그래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도가 이걸 철수로 한다거나 중국과 어영부영 합의를 하면은
국내에 굉장히 안 좋고 자존심에 사실 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교 관계에서 통화는 보이지 않는 공식, 바로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예,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중국의 적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결국 인도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하면 미국이거든요. 인도와 미국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인도와의 미국과의 관계는 현 모디 총리가 2014년 중후반에 출범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인도 공화국 기념일에 주빈으로 초청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인도가 이제 친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표명을 했다기도 과언할 정도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친미 노선을 걸었어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전 총리와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의 남중국해 이 팽창 정책에 대항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를 끌어들이면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즉 인도다. 인도가 핵심 파트너다. 하면서 이제 인도를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다자 협력 기구, 소위 아시아판 나토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그제 에스폰 미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인도 태평양 지역이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전구다. 그리고 국제 무역 허브일 뿐만 아니고 강대국 경쟁의 중심지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또 아시아판 나토를 필요성을 언급했고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4당한 협력체인 쿼드를 네. 공식 다자기구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미 양국은 2015년부터 일본과 함께 인도 벵골만 지역에서 공동 해상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예. 예, 일본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 파트너로 초청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벵골만 지역에서 3국이 미국, 일본, 인도가 3국이 합동으로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네. 이게 호주만 이제 끌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호주도 이제 벵골만 합동 훈련에 끌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당연히 쿼드는 공식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쿼드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 나라의 안보 협의체인데 예. 최근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또 이런 쿼드에다가 쿼드 플러스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 한국까지 포함하자 네, 얘기한 거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그렇죠. 이런 나라들을 추가로 해서 쿼드 플러스를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인도 입장에서는 쿼드든 쿼드 플러스든 굉장히 이것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인도도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인도 주변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카카공이나 항구, 스리랑카의 함바토르, 파키스탄의 과타르라는 곳에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항구는 이제 언제든지 전시에는 이제 군함이 장박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항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방글라데시든 스리랑카든 파키스탄이 인도 주변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소위 말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도 지도를 보시면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다 이거죠. 중국이. 네.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 진주 목걸이를 끊어야 되는 위협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게 탈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다자간 협의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쿼드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일본. 일본도 사실 지금 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달 예. 초에 또 이 두 나라가 군사 안보 협력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도 했고요. 근데 예. 이 협정이 체결되는 시점이 또 하필이면 중국과 인도가 국경 충돌을 겪는 와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도가 이렇게 일본과 협력을 굉장히 공식적으로 돈독히 하는 것도 역시 중국 견제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면이 많죠. 지난 10일 날 인도와 일본이 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네. 사실 2년 전에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2년 채 안 돼서 9월 10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체결한 거 보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번에 중국과의 갈등, 국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도가 좀 빨리 서두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본적으로 인도와 일본은 뭐 2000년대부터 굉장히 관계가 급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군사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도 협력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부터 이 벵골만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합동 해상 군사 훈련을 할 때 일본을 정식적으로 공식 파트너로 받아들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인도와 일본 간의 이 군사 안보 쪽에서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인도가 이제 메이크 인디아 정책이라 해서 투자 유치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의 메이크 인디아 정책에 대해서 부응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특히 전 아베 총리 때. 네. 그래서 일본과 인도는 아주 독특한 지금 관계에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는 뭐 새로 스가 총리가 선출이 됐으니까요. 예. 근데 스가 총리는 뭐 공식적으로도 본인이 아베 총리의 어떤 정권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인도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이 계속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 내각이 기존에 아베 내각의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했고 또한 현 국제 정세 자체가 일본이 뭐 다른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히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나라가 호주입니다. 네, 호주는 맞습니다. 약간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호주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외교 입장에서 중견국으로도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예. 호주와 인도가 왜 이렇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호주와 인도는 같은 영연방 국가이죠. 네. 영연방 국가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한 게 많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대국은 인도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군사 안보적이든 경제적이든. 네.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예. 그렇다 보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호주도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고 네. 현재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중국의 안보 위협부터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거대 대국인 아시아의 대국인 인도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인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밖에 없고 또 인도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면은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은 이제 중국 요소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네. 중국을 견제한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있으니까 호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게 쿼드든 또는 벵골만 연안에서 합동 해상 훈련이든 이걸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로 지금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이게 쭉 살펴봤는데 네. 중국을 견제하는 이 다른 나라들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콩이나 대만의 독립과 관련한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인도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도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의 인도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정책, 즉 원 차이나 폴리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국경 분쟁이나 또 인도의 영토, 예를 들어 아노철바드시 같은 곳이 이제 자꾸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 공식 지역도에도 자기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렇게 중국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인도는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도가 홍콩 문제나 이 타이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고 좀 잠잠한 상태인데, 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인도의 어떤 영토 갈등 문제나 또는 자국의 국경 문제를 심화시킬 경우는 인도 또한 대만이나 홍콩 문제를 건드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뭐 이제 티벳 문제까지 건드리겠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찬한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